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가지를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본질을 챙기지 않고 보여주기식 쇼에 집착한다라는 것이죠.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본을 잘 챙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잘 포장할 수 있을까, 그것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유해 발굴조차도 보여주기식 쇼 때문에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시고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유해 발굴하는 것조차 어떤 식으로 지금 쇼맨십을 한다라는 거냐,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국방부에 유해 발굴 감식단이 있습니다. 감식단이 하는 역할은 간단합니다. 6.25 당시에 아직까지도 수습되지 않은 12만 4천여 위의 유해를 수습하는 거, 그게 이제 감식단의 역할이죠. 감식단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죠. 유해 20구를 발굴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번에 다음과 같은 폭로가 나왔습니다.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 죄책감에 시달렸다라는 것인데요. 한 군인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님을 모시는 국유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부패의 진흙탕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국군 전사자 유해를 늘리기 위해서 유품이 전혀 없는 유해에 아군 유품을 뿌리기도 했고, 자기 눈으로 발굴팀장이 이를 묵인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유해를 발견했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분이 6.25 당시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인가,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그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유품입니다. 그런데 유품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품을 갖다가 모아놨다 거기다 뿌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해가 북한군일 수도 있고 중공군일 수도 있는데, 국유단은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아군 유해로 만들려는 조작을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저 폭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제대로 된 검증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금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 폭로가 지금 나온 사이트가 어디냐면은 육대전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육군 대신전해드립니다. 그거를 축약해서 육대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이트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육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 혐의 그리고 폭행 혐의, 그런 것들을 군인들이 직접 폭로하는 창구,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사이트입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장병들도 휴대폰을 군대 내부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저 사이트에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부대 내부에서 부실한 식사가 논란이 됐었죠. 저 폭로가 처음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로 육대전이었습니다. 부실급식뿐만 아니라 군대 내부에서 있는 가혹행위 또한 육대전을 통해서 폭로되었는데요.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인권위가 지적을 했고, 육군 훈련소에서도 관련되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과문까지도 발표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대전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그냥 단순하게 커뮤니티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소문을 퍼뜨리는 커뮤니티 수준으로 볼 수가 없고요. 내부 자체적으로 팩트체크까지도 거친다라고 합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한 명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 지금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한두 명이 아니라 복수의 제보자가 이러한 내용을 육대전에 제보를 해왔고, 취재 결과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언을 입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군인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합니다. 강원도 전방에 위치한 육군 A사단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유해 발굴 현장에선 아무데나 호미질만 해도 M1 소총 탄피 같은 아군 유품이 쉽게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저기서 유물을 채취를 했다가 유해가 발굴이 되면 그 근처에 흩뿌려 마치 국군 전사자 유해처럼 속인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발굴한 유해에 아군 유품을 뿌렸다가 조금 더 땅을 파보니까 염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전사자 판정을 중단한 일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증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장소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조작을 했는지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죠.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디까지 마산에서 채취한 유품을 챙겨놨다가 경북 칠곡 유해 발굴 현장에 뿌려가지고 처리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칠곡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호국의 도시입니다. 저희 이제 친가랑 외가 전부 다가 이제 칠곡 출신이라 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시골에 칠곡으로 내려가고 이번에도 제가 칠곡을 다녀왔거든요.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런 식의 조작이 정말로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유해가 누구일 수도 있는 것인데 중공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북한군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유품을 저런 식으로 뿌려가지고 대한민국 군인이었던 것처럼 속여왔다. 정말로 믿지 못할 그런 얘기입니다.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만 하더라도 12,000여 구가 되고요.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가 166명입니다. 12,000여 구의 유해 중에서 166명 정도가 신원이 확인됐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증언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166명 중에서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작이 될 가능성 또한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군인들 말고 저거와 관련돼 있는 국유단과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도대체 할까요? 국유단의 고위 장교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12,000여 구의 유해 중에서 166명 정도가 신원이 확인됐다. 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증언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166명 중에서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작이 될 가능성 또한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군인들 말고 저거와 관련돼 있는 국유단과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도대체 할까요? 국유단의 전직 고위 장교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휴전선 이남의 주요 격전지는 오랫동안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성과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12개 발굴팀의 팀장들 입장에서는 발굴 조사 실적의 압박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증언은 지금 한 명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지금 연관 장교도 뭐라고 합니까? 국유단 측에 보이지 않는 발굴 실적 압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고 나니까 국방부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해당 폭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일단 국방부가 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었을 때 이 문제가 진짜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감사할 만한 게 있으니까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다. 진짜 무슨 뭐 찌라시 같은 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해명을 하겠지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국유단에 대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지금 폭로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장관은 서욱 장관인데요. 알고 봤더니만 국유단의 A 처장이 그 서욱 장관의 측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굴 과정에서의 압박 또한 마찬가지로 A 처장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장병들에게 갑질을 하는지를 보니까 밥을 먹을 때 항상 오리고기를 시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리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의사를 밝히면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세상 천지의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어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됩니다. 칠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저도 오리고기를 못 먹거든요. 오리고기를 왜 못 먹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오리가 뭔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리고기를 잘 못 먹습니다. 오리고기도 못 먹고 양고기도 제가 못 먹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행을 막 당하게 생긴 거예요. 오리고기를 왜 못 먹냐? 오리가 귀여워서요. 그럼 더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런 식의 갑질뿐만 아니라 A 처장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까지도 됐다는 겁니다. 식대 등의 영수증을 조작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서욱 장관의 최측근이다 라고 여겨진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국유단의 지금 A 처장이라는 것이고 그 처장으로 인해 가지고 발굴에 대한 압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압박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가 됐건 그리고 또 저런 식의 갑질이 됐건 수많은 지금 논란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세상 천지에 오리고기를 못 먹는다고 폭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갑질 아닙니까? 저런 식의 엽기적인 갑질하는 사람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오이도 제가 못 먹는데 오이 못 먹는다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오리도 못 먹고 오이도 못 먹냐? 뭐 얼마나 제가 욕을 먹겠습니까? 국방부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더 많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서 이거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소위 수상태양광이라는 거를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상태양광. 뭐 육지에 있는 땅도 아끼면서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인 호수나 연못, 저수지, 바닷가 위에다가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자라는 발상인데, 자, 이게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이 수상태양광이라는 게 얼마나 정신나간 정책인지, 그 현실이 어떠한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 사진을 하나 보세요. 평화로운 사진이죠. 얼핏 보면은 바닷가, 그 부둣가, 나무 데크 위에 새들이 앉아가지고 평화롭게 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게 저게 나무 데크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이 새똥에 오염이 돼가지고 하얗게 변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사진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조류들의 배설물로 원래는 파란색을 띄어야 되는 태양광 패널이 새하얗게 뒤덮여 버린 겁니다. 발전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겠죠. 저 정도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도 남을 겁니다.
자, 아마 아는 분들은 뭐 농촌에서 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 새똥이라는 물질이 사실 우습게 볼 물질이 아닙니다. 산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성분이 엄청나게 독합니다. 아주 유독 물질이에요. 그 새의 배설물이라는 게. 이게 오랜 시간 눌러 앉아 굳어버리면은 그 튼튼한 자동차의 코팅과 도색도 박살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유독 물질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새똥이 오랫동안 눌러붙어 있으면은 철제 구조물도 약하게 부식시켜 버릴 정도입니다. 엄청 이게 독해요. 또한 이게 한번 깊게 말라붙어 버리면은 어지간한 빗물로는 자연적인 제거가 안 됩니다. 비가 내려도 제거가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일일이 사람 손으로 제거를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약품 뿌리고 솔질을 해야 되는데 그 약품도 보통 약품이 아니라 독한 세정제를 써야 됩니다. 샤워기 물만 뿌린다고 깨끗하게 청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 새 배설물을 치우려고 강력한 약품을 써가면서 수상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청소한다면 그 유독한 물질, 약품 물질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호수로, 연못으로, 바다 위로 떨어지겠죠. 그거 청소하면서 또 일일이 밑에다가 뭐 물바지를 해가지고 뭐 세척수를 따로 수거를 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그게 산업 현장에서 지켜지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그런 세척액들이, 약품액들이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면서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주변 생태계를 박살을 내놓게 될 거예요. 자, 태양광 패널이 애초부터 없었더라면 적어도 대부분의 새들은 자기들 둥지가 있는 육지에 날아가 가지고 볼일을 많이 봤을 겁니다. 뭐 물론 날아다니다 보면은 그 뭐 지능이 없는 동물들이 바다 위에다가 그대로 누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육지에서 볼일을 봤겠죠.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더러워진 이유는 물 한가운데 위에다가 앉아서 쉴 곳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태양광 패널 단지를 새들이 자기들의 휴게소처럼 삼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약품 써가지고 청소하면은 바다는 더욱더 심하게 오염이 되겠죠. 손을 안 썼을 때보다 말이죠.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뭐 빗물이라든지 자연적인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일이 사람들의 손으로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한 인건비와 수고로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지보수비, 어마어마한 유지보수비, 또 거기서 나오는 실질적인 그런 적은 이제 전기 생산량, 효율성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굳이 공식이 필요한 분야 아니잖아요. 뭐 몇만 킬로와트가 어쩌고 이런 말을 할 그게 아니죠. 비효율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 국가적인 단위로 밀어붙인다?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텐데요. 그거 다 과연 여러분들 일일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런 거 태양광 단지 하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청소와 유지 보수에 매달려야 될까? 그 인건비는 다 세금 아닙니까?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태양광이라는 게 물론 어디 돈 좀 있는 분들이 뭐 시골에 목 좋은 곳에다가 별장을 하나 지어놓고 보조 전력으로 쓴다면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쓴다면은 이 태양광이 나름대로 유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국가적인 단위, 산업 단위에서 이걸 밀어붙인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신 나간 발상입니다. 수십조를 퍼부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문정부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새들의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이 말입니다. 저거 청소하려고 사람이 또 일일이, 여러분 이거 수상이에요, 수상. 저거 청소하려면은 사람들이 일일이 배 타고 저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또 막대한 세정제 그런 거 약품 기계 휴대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인건비와 노동력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누가 다 감당을 할 겁니까? 나라 안에 아무리 국가 재정이 많다고 해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국민 여러분들은 이 전기요금이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면 전기요금이 과연 안 오르고 배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전기요금 비싸게 내면서 살고 싶으세요? 안 된다니까? 효율적으로 가야죠. 전기 만들면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단지 짓는데 국민 세금 다 써버릴 거예요? 고속도로는 안 지을 거야? 4차 산업혁명 미래 준비는 안 할 거야? 뭐 애들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안 지어줄 거예요? 나이 많은 은퇴 세대들 뭐 복지 정책은 안 할 겁니까? 발전단지 하나를 짓고 유지하는 데만 국민 세금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국가 재정이라는 게 거대해 보여도 그만큼 나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극도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신 나간 짓거리예요.
자,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가만히 세워놓기만 하는 이 자동차도 심지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며칠 가만히 세워놓기만 해도 꽃가루나 황사,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금방 먼지 투성이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은 곧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입니다. 태양광 패널도 자연 상태에서는 바깥에 단 며칠만 있어도 소복하게 두껍게 그 위에 먼지가 쌓여요. 근데 여러분들 태양광 패널 위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날씨가 좋아도 발전 효율이 저하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조사했던 결과인데 단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맑은 날과 비교했을 때 발전 효율이 4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패널의 절반이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죠. 효율이 극도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런 불안정한 발전 방식이 국가적 단위의 발전 기반 시설로 이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만 심해져도 툭 하면은 발전 효율이 반토막이 나버리고, 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맑은 날이라고 해서 흙먼지가 안 쌓이는 것 아니죠. 요즘 미세먼지 깨끗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자동차 세차 안 합니까? 그렇지가 않을걸요.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시멘트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만 다니는 여러분들의 자동차 본네트 위에도 먼지가 얼마나 쉽게 쌓이나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갓날한 문제라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먼지만 끼어도 이렇게 반쯤 발전 효율이 바보가 되어버리는데, 하물며 비가 오는 날, 구름이 두텁게 끼어있는 흐린 날, 안개가 끼는 날, 겨울에 일조량이 적고 눈까지 오는 날이라면 발전 효율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상식적으로 계산되시죠? 여러분, 태양광 패널 위에 눈이나 서리가 쌓이면요, 겨울에 발전 효율이 거의 0%입니다. 0%. 발전되는 게 없어요. 그 녹을 때까지 발전이 안 됩니다. 안정적으로 국가 산업단지 같은 곳에다가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같은 곳에 대규모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로 불가능하다니까. 결국 이런 것도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은 먼지가 끼일 때마다 일일이 사람들 손으로 이렇게 직접 세척하고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저 어마어마한 유지비와 관리비, 사람들의 노동력, 인건비, 수고로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도대체 다 저걸 감당을 할 겁니까? 왜 국민 세금을 저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듭니까?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면적 안에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한정된 면적 안에서 그 막대한 발전량에 비하면 최소한의 꼭 필요한 인원만으로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죠. 원자력 발전소는. 이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저렴한 이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비율, 발전 비용, 그 효율성과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단위의 사기극입니다. 잘못된 선입관이에요.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꿈이고 잘못된 상식입니다. 잘못된 상식. 제한적인 용도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규모로 사용할 때는 일부 유용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국가적인 단위에서 안정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에는 이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발전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결국 태양광의 현실입니다. 경북도에서 523곳에 사업 허가를 내줬었는데 실제로 가동 중인 발전 시설은 2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5개 중에 4개가 쉬고 있는 거예요. 5개 중에 1개만 간신히 돌아갈까 말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5분의 1도 안 된다고 하죠, 지금. 자재값이 들쑥날쑥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많은 외부적인 요인, 기후, 날씨 등의 다양한 문제로 워낙에 수익성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발전 사업으로서의 수지 타산 자체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태양광 발전은요, 단군 이래 최악의 세금 낭비입니다. 사실상 국가적 단위의 범죄입니다. 이거 수사해보면은 이권 엮여 있는 인간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국익을 팔아넘기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을 좋아하는 그런 지지 세력들 그리고 특정 지역의 토호 세력들의 평생 먹거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국가 재정이 손해를 보면서 일부러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전기를 억지로 팔아주고 있는 그게 바로 이 태양광 발전이라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 놓으면 자기들이 어디 이권 개입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국익을 팔아넘기고 있는 거야. 여기 보세요. 지난 2017년에 나왔던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저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 일본 전력회사와 아베 정부는 일본 국민들에게 2차례가 넘는 전기요금을 할인을 해줬습니다. 자,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할인을 해줬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요?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적극적으로 재가동하면서 일본 정부는 전기의 생산 비용이 극도로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조금만 받아도 전력회사는 충분한 이득이 나니까 전기요금을 깎아줬던 거예요. 여러분 저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은 일입니까? 전력회사도 이득을 보고 국민들도 전기요금이 싸니까 국민들도 이득을 보잖아요. 모두가 편하잖아. 누구도 손해를 안 보는 거야. 저게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된다니까? 원자력을 확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을 제대로 열심히 채택하기만 했더라면 지금쯤 국가공기업인 한전도 지금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조단 위에 재정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탈원전으로. 그런 재정적자를 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원자력을 제때 했더라면 우리 국민들도 값비싼 누진제 요금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쓴 만큼만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내면서 여름에는 국민들이 에어컨을 팍팍 틀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일했을 것이고 겨울에도 반대로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었겠죠. 왜? 원자력 발전을 진작에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더 싸졌을 테니까. 그리고 수출 제조기업들도 전기요금이 싸면은 많은 이득을 보겠죠. 산업 전기요금을 지금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해준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수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 기업들이 숨통이 트이면 국민 단 한 명이라도 취업을 더 쉽게 할 수가 있었겠죠. 취업률이 1%라도 올랐겠지. 수출 액수가 뭐 조금이라도 더 늘었겠지. 국민 소득이 1달러라도 늘어났겠지. 그렇게 도미노처럼 이 선순환, 좋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경영하는 거 이쯤 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자주 강조를 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가를 경영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를 경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동네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보다도 국가 경영이 더 쉽습니다. 자, 왜 그렇냐면 지금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에는 이미 인력도 기술도 전문가도 자본도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핸들을 조종하는 사람이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방향성과 최소한의 배경 지식, 개념만 똑바로 잡고 있으면은 단지 정확한 계획과 말 몇 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나가는 마라토너라면 국가는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와 비슷합니다. 시원한 얼음물을 제공해주고 땀 닦을 수건을 건네주고 간식을 주고 스포츠 음료를 주고 도와주려는 의지만 있다면은 국가가 국민과 기업들을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이 워낙에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일 마냥 답답해하면서 국민과 기업인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섬기려는 이런 의지, 적극적인 정신이 오늘날 한국 정치인들에게는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 100년 대계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저 그냥 1선, 2선, 3선 임기만 늘리면 되고 그 임기 동안 이권 푼돈 조금만 더 가져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국민과 기업인들 전체를 적극적으로 섬기고 보조해주고 서포트해줄 생각과 의지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는 오늘날 실종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조금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태양광 발전은 제발 좀 대한민국에서 안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거창한 또 좋은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